프린트 제출 그거 제가 기한 알려줄게요. 자, 기한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 한번 되짚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핵심은 뭐였느냐? 우리나라는 권력 분립을 헌법에다가 아예 박아놓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헌법의 여러가지 조항, 헌법과 법률의 여러가지 조항을 통해서 국가기관들 사이에 국회와 정부와 법원 사이에 견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다른 반에 가서 설명하니까 좀 약간 설명할 때 약간 좀 못 듣고 다시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답변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서 사용하는 탄핵소추권,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할 때 사용하는 탄핵소추권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정부의 구성원들이 다 탄핵소추권의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런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이런 사람 다 누가 임명한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임명해요 이렇게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길래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자 이거 좀 위에 있구나. 자 여기 위에 있는 법의 위계 이 내용 했을까? 네. 했어요? 오케이. 법의 위계 했으면은 5반은 진도가 꽤 많이 나간 거니까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바로 자 법치주의랑 입헌주의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설명 다 한 것 같은데 네. 입헌주의까지 했죠? 입헌주의까지 법치주의랑 입헌주의까지 설명을 다 했으면은 그러면은 쾌적하게 나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 뒤에 5명 앞에 봐주시고 네. 자, 우리가 헌법을 지금까지 쫙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그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헌법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헌법을 다루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는 신중해야 될까요? 막해도 될까요? 신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헌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관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헌법재판소예요. 그래서 빈칸에 헌법재판소라고 쓰시면 되고 자, 이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으로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 바로 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 심판이 어떤 개념인가는 사실 교과서에 그 보시면은 교과서 116페이지 옆쪽에 내용이 쫙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여기도 한번 설명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보면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 중에서 다루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살다가 그래 갑이 까불다가 법을 어기게 되면은 여러분 갑은 뭘 받아야 돼요? 처벌. 갑은 법을 어겼으니까 뭘 받아야 되냐면은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근데 벌을 그냥 주면 안 되고 재판을 통해서 줘야죠.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갑에게 근데 마카가 안 나오냐?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요. 시험 범위 배출. 이제는 그걸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걸 논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어. 그래서 갑이 여러분 법률을 어겨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법률 자체에 하자가 있다라고 여겼을 때 뭘 할 수 있느냐?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이 좀 하자가 있어요. 왜냐면은 법률보다 힘이 센 법이 뭐라고 있었죠? 헌법이에요. 근데 법률이 헌법을 어기면은 법률의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법률의 효력이 없어요. 우리도 집안에 보면 그렇잖아. 부모님 말 안 듣는 막 언니 오빠가 나한테 야 너 그 예의 없이 버릇없이 굴래라고 하면은 그 말이 씨알도 먹혀 안 먹혀? 안 먹혀. 아니 너나 잘하지. 너라고 하죠. 아니 너나 잘하지. 너는 엄마 아빠 말 듣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마찬가지예요.
자, 법률을 어기는 헌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를 자,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위헌 법률 심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위헌 법률 심판을 바로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자, 또 다른 기능은 뭐가 있냐면은 헌법소원 심판이 있는데, 이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기능을 하는 그런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헌법소원 심판의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없어진 그런 법이나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의외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분가산점 제도라는 게 있었어. 분가산점이 뭘까요? 군대 갔다 오면은 뭘 주는 거야? 가산점을 주는 거야. 어디에다가? 그건 아니고 취업할 때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자, 이 분가산점이라는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등장했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그렇죠. 근데 여자도 원하면 갈 수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못 가는 사람들. 그렇지. 돈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이래서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도 나와가지고 이 분가산점 제도가 실제로 헌법소원 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판결을 받느냐? 그래서 위헌 판결을 받아요. 위헌. 헌법에 맞다는 것과 위배된다는 걸까?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분가산점 제도는 즉시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없어졌어. 자, 그래서 분가산점은 없어졌고, 이것과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좀 이슈가 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제시할 게 뭐가 있냐면은 2018년에 우리나라의 죄 중에 그 형법에서 다루는 죄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낙태죄가 있었어요. 자, 근데 낙태죄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떤 기본권?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낙태죄 역시 헌법소원 심판에 넘어가서 이거 역시 이것도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낙태죄는 분가산점이랑 다르게 조금 다른 판결을 받아요. 바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습니다. 아니 선생님, 헌법에 어긋나면은 그게 그냥 위헌 아닙니까? 헌법 불합치는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자, 제가 또 여기다가 여러분 반갑진 않겠지만 설명을 하나 넣었습니다. 친구야 다 주는 거야. 도라에몽이 약간 담배 피는 목소리더라. 그래서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아까 말씀드린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여러 가지를 담당해요.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 위헌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 심판 이 두 개에서 내리는 판결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세 가지 판결 중에 하나를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 판결은 뭐냐? 합헌이란 판결이에요. 합헌은 뭘까? 어떤 법률이나 제도를 검토해 봤는데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야? 합치한다는 거야? 합헌이니까 합치한다라는 판결이에요. 반대로 헌법에 위배된다, 어긋난다라는 거는 합헌이 아니라 뭘까요? 위헌이에요. 위헌. 자, 그래서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은 위헌인데, 이 위헌 판결은 그 판결이 나는 즉시 해당 법률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가산점이 못 받았죠?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효력이 즉각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낙태죄 같은 거는 뭐냐? 이 낙태죄라는 헌법상의 그 항목이 없어지면은 사회에 너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이 헌법 불합치는 뭐냐?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그 효력이 즉시 정지되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자, 해당 법률의 그 개정이나 폐지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판결이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대가 되네.
자, 그래서 여러분 낙태죄 같은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이거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건 헌법에 어긋나기는 하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은 여러분 무슨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 문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배우자가 임신을 했는데 좀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 야 지워버려. 불법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낙태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낙태죄라는 법이 개정되거나 아니면 없어질 때까지만 효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랑 헌법소원 심판의 결과 내려질 수 있는 판결은 합헌, 위헌, 헌법 불합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판결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차지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분가산점 제도도 그랬고 낙태죄도 그랬고 2014년에 그리고 뭐가 폐지됐느냐? 자, 이제 바람을 피운 그런 유부녀, 유부남들을 처벌하는 법이 뭐가 있었죠? 간통죄도 있었는데 그게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졌는데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마음 놓고 바람 피우라고 마음 놓고 사랑하라고 해주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런 뜨거운 논쟁이 이렇게 매 사건마다 벌어진 이유는 뭐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갖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여러 가지 심판을 담당하고 그 이외에도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이런 거를 하고 그 이외에도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같은 여러 가지 심판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핵 심판이랑 정당해산 심판 이제 뭔지 아시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자,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뭐냐면은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한의 충돌이 있을 때 그거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심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랑 정부가 다툼을 벌여요. 어떤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 권한인지 정부의 권한인지 애매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권한쟁의 심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어요. 선생님,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군요. 근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제를 해주는 국가기관도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선생님한테 한민수 선생님이 내가 도라에몽 닮았다고 했더니 나를 자꾸 멱살을 흔들었어. 야, 이 자식아! 하고 뺨을 착착착 했어.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이거 따져보니까 경찰서에서 이거 다치지 않아가지고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라고 나를 거부해요. 검찰에서도 날 거부해. 사이즈가 자,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런데 여러 군데 하소연했는데 여기서 안 받아줄 때 이런 일상적인 인권 침해에다가 일상적인 인권 침해를 어디다가 얘기할 수 있느냐? 국가인권위에다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찰이 사이즈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죠. 이거는 사이즈가 그렇죠. 당장 유튜브 조회수 1000만 찍고 9시 뉴스에 첫 번째 뉴스에 실릴 사이즈이긴 한데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간 제가 좀 과장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보장 수단에 대해서 소단원 1단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를 공부해 보면서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헌법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넣어가지고 보장하려는 국민의 기본권은 뭔가 이 내용을 배울 거예요. 소단원 2단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여러분 우리 헌법 10조를 보시면 모든 국민들이 다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0조에는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조항에는 국민들은 이러이러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기본권이 한 5가지 정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본권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첫 번째는 뭐냐?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나 활동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세 글자로 자유권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자유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의 자유 이외에도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구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 말고 자유랑 맨날 1+1으로 따라다니는 게 뭐죠? 평등이죠. 평등. 헌법에는 자유권 다음에 평등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등권, 바로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 이런 것들에 의해 평등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법 앞에서 평등해요. 법 앞에서 한민수도, 윤석열 아저씨도, 이재용 아저씨도, 그 다음에 저기 뭐 유재석 아저씨도 할 거 없이 모두 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양반, 상놈, 노비 이렇게 나누는 사회적 특권 계급을 만드는 것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세 번째 권리는 무슨 권리냐?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입니다. 자, 세 글자로 하면은 바로 보다 참정권이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참정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참정권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같은 거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권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일까요?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누굴 뽑는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대통령도 뽑고 지자체장 누구 있어요? 지자체장 누구 있어?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이런 아저씨도 뽑을 수 있고 국회의원도 뽑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 이런 정치인들을 뽑아서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정치가 흘러가게 그렇게 국민들을 만들 수 있어요. 국민의 뜻대로 정치가 흘러가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왜?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정치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다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다 저기 그놈이 그놈 같고 내가 하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이 되면은 국민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직접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자리에 출마해서 선거에 뽑힐 수 있는 피선거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란 일을 맡는 게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도 있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어디 합격한 거야? 공무원 시험 9급, 7급, 5급 이런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내가 나란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바로 공무담임권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또 국민투표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사례 뭐라고 있었죠? 그렇지. 헌법을 고칠 때. 헌법을 고칩시다라고 제안은 누가 할 수 있어? 대통령이나 국회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들이 내릴 수 있다. 국민들에게 국민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국민들의 참정권을 통해 국민들은 국가의 운영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참정권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다음에 네 번째 국민의 기본권은 뭐냐?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바로 뭐냐? 자,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했었죠. 어떤 권리? 사회권. 자, 바로 네 번째 빈칸에는 사회권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할 때 설명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권이란 게 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예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뭐가 필요해? 일단 지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교육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자, 지식 말고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 자,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적 요건이 필요해.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근로권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고 그 이외에도 사회권적 기본권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회권적 기본권 뭘까요? 사회권적 기본권 뭐야?
내가 정말 배운 게 없고 내가 정말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혼자 스스로 벌어먹을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그런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게 해주는 권리가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 능력이 없고 내가 배운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될까요? 얼어 죽어야 돼요? 아니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권리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회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슨 권리냐? 자, 이거는 다른 기본권들이 침해받을 때 그 침해를 막고 보상을 받을 권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국가에 청하고 구할 수 있는 권리. 청하고 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세 글자로 하면 뭐예요? 청구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권한은 청구권인데 여러분 이 청구권은 앞서 배운 자유평등 참정사회권이랑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자유평등 참정사회권은 우리가 누리는 권리의 약간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다면은 청구권은 뭐냐? 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권을 통해 자유권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고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이런 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여러분 국민들의 청구권을 여러 가지 세부적인 권리로 또 명시해 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청원권이 있어요. 자, 청원. 국민들이 청원을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보면은 국민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국민들이 뭐래? 써놔요. 그래서 뭘 올려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올려놔요?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이은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올려놓기도 했고, 뭐 정의 사건 이런 걸 막 올려놓기도 했더만. 근데 보면은 굉장히 좀 쓸데없는 그런 얘기도 많긴 하죠.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110만 건에 110건이 아니라 110만 건이에요. 110만 건의 청원이 올랐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좀 쓸모없는 게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답변된 거는 한 280건인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옆집에 층간소음이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청원권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 국가기관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전자문서의 그런 형식으로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청원을 할 때는 여러분 국가기관의 성격과 목적에 잘 맞게 청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 진짜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얘기는 어디다 가서 청원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급식 선생님이나 아니 우리 학교나 정말 안 되면 뭐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 얘기를 해야겠죠. 급식 오늘 별로예요? 오늘 별로예요라고 여러분 국방부에 청원해봐. 국방부 장관 아저씨가 뭐라고 반응할까? 야, 개헌이용 급식이 맛없대. 야, 그러면은 개헌이용 급식이 맛없다니까 이번에 개발한 현무미사일 저기 개헌이용 급식실에 한 발 날려. 네. 그러다 개원용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쿠데타가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은 국가기관의 성격에 맞게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국가기관에 의해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바로 무엇을 통해 아까 얘기한 청구권을 통해 명시가 돼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권리를 잘 알아놓으시면 되는데, 선생님 근데 인간의 권리가 법에서 규정해놓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은 인간도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인간이 요구하는 권리도 더 많아지는데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권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헌법의 37조 1항에 보면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거의 끝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헌법 37조 1항을 보시면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역시 국가가 존중한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옴으로써 일조권이나 수면권, 건강권, 문화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든 나와 있지 않든 국민의 인권은 국가가 폭넓게 보장하고 또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선생님, 국민 기본권 그럼 무적이네요. 희망장이네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은 자, 이길 수가 없겠네요.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살다 보면은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자,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시면은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 일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여러분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보시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의 목적 중에 하나를 꼭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위태로운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일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공복리가 뭘까요? 공공의 이익. 그렇죠. 공공복리 윤희가 정답을 말했어요. 바로 정답을 말해가지고 약간 기이 빠졌네. 자, 공공복리는 뭐예요? 공공의 이익이야. 그냥 쉽게 해서 공익이라고 보시면 공익. 공익을 위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케이스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거 아시죠? 자, 그린벨트 아시죠?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뭐예요? 산, 숲 이런 거를 뭘로 묶어 놓는 거야? 개발, 금지, 그치?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는 땅이 여러분 나라 땅인 경우가 많을까요? 개인 땅인 경우가 많을까요? 개인 땅, 나라 땅일 수 근데 나라 땅은요. 죄송합니다. 나라 땅은 그린벨트로 안 묶어도 나라에서 알아서 관리하니까 개인의 땅을 여러분 그린벨트로 묶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은 개발을 못해.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권리가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유롭게 내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내 자유권, 소유권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런 그린벨트를 묶어 놓음으로써 어떤 공익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린벨트로 뭘 실현하는 거야? 환경. 그렇죠.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런 거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는데 이 필요한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한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여러분 아무 법이나 막 갖다 붙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 법률이라고 하는 이 법으로서 제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법의 위계에 대해 배울 때 법률은 국가기관 중에 어디가 만든다고 했었죠? 국회가 만들어요. 국회. 그렇죠? 답이 너무 순서가 잘 나오네. 여러분 근데 국회는 누구 손으로 뽑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의 손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다시 말해 누구의 대표기관이야? 국민의 대표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로서 제한해야 된다는 건 뭐냐?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 제한해야 되며 그 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침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에 미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합시다. 환경을 너무 사랑해. 완전 그린맨이야, 그린맨. 그린맨이어가지고 야 나는 환경 보호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모든 것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모든 것도 바쳐버려. 야 우리나라 전체 땅을 그린벨트로 묶어버려. 진짜 자 그래가지고
자, 다 묶어버리고 안 돼. 안 되면 오케이 알겠어. 지금 그린벨트로 묶고 있는 땅, 이 땅을 국가가 아예 소유권을 다 뺏어버려 라고 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이런 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개발을 못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 못하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도 아예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거나 한다는 본질적 침해는 할 수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단원, 2단원 모두 끝냈고 그 다음에 소단원 3단원으로 가시면 되는데, 3단원은 제가 개원하고 있을 동안에 정말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어렵게 되고 여러분들이 욕을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안 돼. 이거는 너무 이게 3단원이 뭐냐면 정의 실현을 위한 준법 의식인데 너무 제목만 봐도 너무 정직한 그런 제목이죠.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내려고 해도 이게 어떤 문제로도 어렵게 안 내지더라고. 이게 적용을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야, 올해는 글러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단원 3단원은 시험 범위에서 패스시키자라고 해서 시험 범위에서 다 빼버리게 됐습니다. 왜요? 왜 더 어려운 배울까? 아니요. 그렇죠. 진도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수행평가 할 때 이거 빈칸은 적어 넣으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뭐냐?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준법 의식이 여러분 무슨 의식이에요? 법을 지키는 의식, 어기는 의식. 지키려는 의식이에요. 사회에 정의가 구현되려면 일단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법을 지키려는 준법 의식이 있어야 된다가 이번 이 3단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마트 앞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요. 뒤에서 누가 내 차를 꽝 받아. 차가 찌그러지고 내가 뒷목이 딱 뻥뻥하네.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참으려고. 야, 누구야? 나와! 당신 나와! 했는데 윤석열 아저씨가 딱 나와. 자, 이 상황에서 법이 있는 상황, 법이 없는 상황 나눠서 얘기를 해봅시다.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해결은 대개 어떤 것에 의해서 해결이 돼요? 그렇죠. 파워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윤석열 아저씨가 나오면. 각하. 존경합니다. 각하께서 제 차 이렇게 거룩한 흠집을 내주셨으니까 저는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게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법이 있으면 최소한 뭐라고 할 수 있어? 각하, 네 영광입니다. 근데 저기 합의는 보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타고 다닐 거면 제가 낼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치. 내가 내릴 게 어쨌든 많지만 누구 과실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뭐 7대3, 8대 이렇게 그 책임이 나눠지니까 어쨌든 자, 법이라는 게 있으면은 사회가 최소한 이렇게 정의의 모양새라도 갖추고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있어야 바로 사회가 제대로 정의롭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준법 의식이라고 써 넣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준법 의식을 가지고 법을 지키면 정의 실현, 개인의 권리 이익 보호, 그 다음에 빈칸 실현이라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이 빈칸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 공공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선이에요. 자, 공공선이 실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패스하시고, 자, 정말 마지막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소단원 4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소단원 4단원은 뭐냐? 정의와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돼 있다라는 내용은 배웠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갖지 않고 국민이 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런 법과 제도들도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보시면은 시민 참여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이 시민 참여는 뭐냐? 시민들이 여러분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바로 시민 참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부를 컨트롤하는 게 시민 참여예요. 그래서 이런 시민 참여는 어떤 것들을 통해 할 수 있느냐? 일단 선거나 이익 집단 활동, 시민단체 활동, 개인 의견 표출,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 활동, 그 다음에 1인 시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여기 나오는 선거가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시민 참여 수단인데, 여러분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정부에 뭘 바꿀 수 있을까? 정부의 그쵸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누가 뭘로 뽑아? 시민들이 선거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 이런 방향을 시민들이 선거로 뽑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익집단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은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자 이익집단이랑 시민단체는 여러분 구분이 잘 안 갈 거예요. 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헷갈릴 텐데, 이익집단이랑 시민단체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익집단은 뭐냐?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집단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집단 뭐가 있죠? 그렇죠. 노동조합이 있고, 의사나 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같은 것들이 이익집단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한 단체 중에는 이런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결성되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뭔지 알죠? 국경 없는 의사회, 그린피스,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시민단체에 해당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사회를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는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이 시민의 이런 참여가 저조해지고 시민이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는 것들이 저조해지면은 국가 권력의 남용과 부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인권 침해가 사회 구성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권력이 여러분 남용된다는 건 뭐야? 국가 권력이 남용된다는 거. 함부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국가 권력이 함부로 사용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사회 구성원의 인권 침해로 그것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굉장히 인권 보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의 의사를 정치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정의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국가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어가렸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수요일 날에 또 시간이 들었죠. 수요일 날 몇 교시? 저희 그리고 수학이랑 한 번 바꿔서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언제? 저번 주에 했나? 아 맞다 들어와. 잠깐만. 5반에 내가 한 번 더 네. 잠깐만 내가 볼게요. 자 1학년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들었었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정말 마지막 이거는 한 5분 안에 다 끝나요. 5분 안에 다 끝나는 거는 제가 한번 봐서 들어올 수 있으면 화요일에 들어서 설명하고, 아니면은 수요일에 싹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